제일 목소리 큰 사람은 누구야? 자신 있는 사람. 자신 있는 사람, 이 사람 중요한데. 자, 누가 제일 자신 있어? 목소리 큰 사람. 김성준은 너무 지적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또 해야지. 누가 할까? 당 어찌? 이름 얘기해봐. 이름 얘기해봐. 아니 저 반등 성명을 얘기해. 그 다음에 몇 달? 금융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17학번 17학번이 아니고 지금 학년이 몇 학? 1학년인가? 1학년. 그러면 자네가 한번 읽어봐. 읽어보는 게 그 영광이야. 이런 기회 다시 없어. 120년 전 미국 선교사 기도문.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합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잘했어요. 자네는 시간이 있다. 이름이 뭐라 그랬더라? 한 번 더 부르. 박천입니다. 박천. 여자네? 예. 한 천자가 무슨 천자인가? 하늘천. 하늘천. 아이고 자네 천사로 가겠구나. 이름 좋다. 이 당시에 120년 전에 선교사가 우리나라 땅에 왔을 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선진국이 외국의 어떤 나라인데 어떻게 발전하는지도 몰라요. 우물 안에 겨울에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쓰면서 양반님 내에서 팔짱 끼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무지 같은 조선 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학교를 짓고 거기서 배출한 사람이 다시 공부해서 선진국으로 유학도 가고 등등 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곧 대학을 안 설립하고 안 했으면은 오늘날 해방 이후에 이렇게 발전 못합니다. 이 선교사들이 희생, 이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그 사람들이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됐다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그게 숭실의 자부심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4년제 대학을 만든 겁니다. 그게 우리 숭실의 자부심이에요. 박천, 한번 괜찮지? 어디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선포해서 그때 당시에 다시 그 이후에 한 15년 후에 1910년에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일본에 강제 합병됩니다. 1910년에 국권을 잃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때 당시 일본 제국 산하에 조선총독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날 때 3.1운동에 몇 사람이 일어났어요? 33인요? 몇 세? 33인 가운데서 숭실대학 출신이 4사람이에요. 숭실대학을 출신으로 3.1운동을 앞장서서 선 사람이 숭실대입니다. 그때 3.1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이 세층 이야기는 엘리트들이고 엘리트. 그래서 제가 총장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월련벼도 이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총장 취임하자마자 2009년에 5월 달에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에 가서 시카고에서 4시간 반 타고 이 사람 친족을 만나러 갔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3남매인데 아들 둘이고 딸 하나인데 아들 둘은 돌아갔고 딸 하나가 시카고 어느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더라고요. 왜? 당신 아버지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잘 됐고 당신 아버지 때문에
오늘 숭실대학이 17,5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시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교수 한 분하고 둘이서 그 집에 가서 이틀 밤 자고 거기서 식사하고 나도 대접하고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1년 후에 그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유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남은 거 있으면 숭실대학에 기부해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식한테 하나라도 더 줄까? 그렇게 한다. 자식한테 더 줄까 하는 건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자식의 아이들한테는 혹독하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독립성을 키울 수 있도록 똑똑하게 키워야 되는데 감싸고 감싸다. 그게 우리나라 부모의 현실이에요. 그 애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는 거죠. 그게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이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배려, 나눔의 정신. 그게 우리나라가 우리 학교가 뭐냐? 진리가 뭐예요? 봉사의 정신. 그게 숭실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나라가 평양이 아닌 여기 다시 이제 그때 신사참배모에서 이제 폐교가 돼 있죠. 그래서 폐교된 다음에 여기서 서울에서 1954년도에 숭실대학이 탄생합니다. 일본 압제하에서 학교가 폐교당하고 41년 동안 있다가 41년 졸업생을 냈어요. 41년 있다가 일본 압제에서 일본 총독부에서 숭실대학을 폐교시킵니다. 왜? 천황한테 참배 안 한다. 천황한테 참배 안 한다. 왜?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이었기 때문에 왜 당신네 천황한테 우리가 참배해야 되느냐? 못한다. 그래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16년 후에 1954년 상동 입당에 제가 그게 63년 전이에요. 그 63년 전에 누가 세웠느냐? 동상 두고 또 하나 두고 있어요. 동상 하나 있잖아 우리 학교 안에. 배우들 있는데 배우들 홀도 있고 배우들 있는데 몰라 그 다음? 여러분 책을 어디서 책해? 한경재 기념관이 한경재 목사가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채플 갈 때마다 이분이 숭실대학을 여기서 제거했구나.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한번 쳐봐. 한경재 숭실대 쳐봐. 그러면. 그 한경재 목사님은 아주 독보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거물 중에 거물이에요. 나와? 나와요? 예. 자세한 건 집에 가서 보란 말이에요. 그분이 숭실대학 25회 졸업생이에요. 25회 졸업생인데 너 어디서 왔느냐? 평양에서 피난 왔어요. 6.25 전쟁이 언제 난 줄 아십니까? 1950년부터 53년까지 3년 동안 치고받고 남북이 오고 가면서 전쟁을 일으켜요. 전 국토가 초토화됐어요. 집이 없고 뚝이 무너지고 모두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데 이 한경재 목사님 우리 숭실대 졸업생이야. 그 사람을 중심으로서 11분이 어쨌든 숭실대학을 평양이 남북으로 갈려있고 3파선이 있으니까 평양이 못 가니까 서울에서 일단 설립하자. 그렇게 해서 세운 게 숭실대학입니다. 한경재 그분은 모든 조건을 갖춰졌어요. 설교도 잘해요. 숭실대학 쪽으로 해서 미국에서 유학도 갔다 왔지만 그 당시에 나중에 부를 축제를 갈 수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녀들한테 단돈 10원 한 장 물려주지 않았어요. 땅 한 평 물려주지도 않았어요. 자기 통장도 없어요. 오직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이 숭실대학 졸업생이고 숭실대학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2, 제3 배우들도 나오고 환경주도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여기 있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여기 있지만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나같이 숭실대학 교수도 되고 총장도 돼요. 왜? 나도 50년 전에 여러분들 같이 숭실대학 학생이었어요. 여러분도 숭실대학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숭실대학 학생일 때는 교수 된다는 거 생각한 적도 없어요. 총장 된다는 생각한 거 없어요. 오직 그 당시에는 가난했으니까, 배고팠으니까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어디 기업에 가서 회장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경영학과 와서 기업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기회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평양의 설립자 배어들 또 숭실 여기 상도동의 재건 누구 한경재 그것만으로도 알란 알겠어요? 예. 네, 그 정도. 그 당시에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한번 빈손으로 했어요. 평양에서도 그렇고 여기 서울에만 해도 피나는 사람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주변 사람들이 먹고 헌금을 먹고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12대 이제 총장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쭉 총장 설립자가 있고 재건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누를 끼치는 게 왜냐? 나는 숭실대학을 대한민국 최고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우리 숭실대학은 IT 대학이 뭐냐면 1968년에 컴퓨터학과를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학과를 만들었어요. 그래 IT 대학으로 조금 명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내가 경영학 출신이고 경상대 출신인데 우리 숭실대학의 위치가 어디냐? 숭실대학의 위치는 서울 상도동에 있다. 그 상도동에 이점을 살릴 게 뭐냐? 그러니까 도심권 대학이다. 도심권 대학으로 커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여기서 보면 20번이면 여의도가 가고 여의도가 증권의 중심이에요. 강남에 돈이 다 모였어요. 또 광화문에 모든 권력 기관이 있어요. 20분 안에 바운더리 안에 다 있어. 이 숭실대학 같이 위치가 좋은 대학은 없다. 또 7호선 지하철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든 이 도심권 대학으로서 갈 수 있는 게 뭔가 그렇게 고민해서 만든 게 뭐냐? 금융학부입니다. 금융학부 뭐냐?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건 뭐냐? 총과 칼이 아니라 총과 칼이고 아니라 폭탄이고 핵무기 아니라 돈이다. 돈을 움직이는 게 세계를 움직인다. 그러니까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전문가를 만들자. 그래서 금융학부를 만들게 됐습니다. 금융학부를 하나 만들려니까 옛날에는 인과에서 봤지만 금융학부를 만들려면 다른 과의 인원을 뽑아와야 금융학부를 만들 수 있었어요. 어느 과에서 학생을 주겠어요? 아무도 안 주죠. 아무도 안 줘요.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입학생 입학 정원이 몇 명이에요? 56명? 56명으로 시작합니다. 어쨌든 56명을 끌어들여서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웬만한 백장 가지고 못해요. 금융학부를 만드는데 제가 한 6개월 동안 학생 160명이 총장실에 들어와서 감금했어요. 왜 우리 학부를 없애냐. 그래서 학생들하고 6시간을 설전했습니다. 학부를 만들려니까. 남의 걸 뺏어와야 되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채찍질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네거티브들이 많죠. 그랬을 때 당시에 그래서 가장 고생한 사람이 우리 저기 있었지만 우리 김범 교수님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김범 교수님 누구인지 아세요? 예. 박수 쳐주세요. 여기 교수님 참 모셔야 돼요. 교수님이 하늘이에요. 그죠?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하늘이고 학교 오면 교수님이 하늘이에요.